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시험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민법 총칙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 막판 정리를 갖다 잘 하시게 되면 정말로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했다가 하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막판 정리를 통해 가지고 고득점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1쪽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자, 관습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관습법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나중에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뭐요? 관행이라고 볼 만한 게 있고 법적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관습법이 되는데,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는요, 법적 확신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관습법으로의 효력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관습법은 관행이 있어야 되고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법적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는 효력이 없게 되고 관습법은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요, 그 법적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은 조리로 보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리로 보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의 관습법이 법적 확신을 갖다가 잃게 되어 가지고 나쁜 관습으로 되돌아가고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 것이 괄호 안에 종중구성원 자격입니다. 이 종중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한정한 종전의 관습법은 당연히 부정이 되고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요, 종래의 종중구성원 자격에 관해서 나쁜 관습법은요, 성년 후손으로서 남성만을 인정을 했어요. 남성만 후손이 된다. 이거는 헌법의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따라서 강행 질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상식 그대로, 조리 그대로 성년 후손 그러면 여성도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 이거는요, 새로운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조리의 법원성, 상식을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 2번. 관습법의 존재라든가 부존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게 된다. 법원 직권 고려죠. 그래서 관습법이 존재하느냐, 관습법이 부존재하느냐, 관습법의 법원성이 인정이 되느냐, 부정이 되느냐, 이건 전부 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 고려하는 거야. 근데요,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사도 관습법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관습법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때는 2차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관습법도 법이죠. 법이니까 헌법이 가지고 있는 최상위 규범, 정당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절대로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4번. 민법 제1조의 법률 괄호 쳐놓으시고, 자,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요, 법원이잖아요, 법원. 민법 제1조의 법률은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조문 기억하셔요.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가 법이고,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되고 단어 바꾸면 안 돼.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그 단어 그대로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기 때문에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넓은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 제정법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실인 관습 괄호 쳐놓으세요. 사실인 관습은 뭐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요,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한 걸 갖다가 우리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거래 관행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해서 법이 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는요,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한 단순한 관행이고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있을 때 의사표시를 갖다가 보충하는 해석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불명확하면 사실인 관습이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되고 보충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했을 때는요, 명확하게 표시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이 해석 기준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인 관습이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주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때는요, 명확하게 표시가 된 것을 해석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 이번에 보면 권리의 종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 권리의 종류도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져가는 게 자격이 있을 수가 있고 돈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권리고 이러한 권리는요, 법의 힘으로 강제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법의 힘으로 실현하지 못하면 그건 권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는 어떤 게 있느냐? 내용에 따른 구별이 있어요. 내용은요, 돈이냐 아니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돈 그러면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돈이 아니다 그러면 자격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산권. 자격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그러는 거예요.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라든가 부동산 임차권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재산적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적 권리는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준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신적 창작물로서 지식 재산권과 같은 거 특허라든가 발명이라든가 소설 그다음에 음악 저작이라든가 디자인권이라든가 전부 다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권은요, 갑에서 을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성이 있고 따라서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고 비전속적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은요, 이건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자격이기 때문에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은요, 이런 것들은 평등하게 주는 게 원칙이죠. 인격권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고 이러한 인격권은요, 태어나자마자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고 성명에 대한 권리, 명예에 대한 권리, 초상에 대한 권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있게 되면 그 즉시 불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사후 구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예방 수단으로서 예방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요, 신문에다가 커다랗게 대문짝만하게 사제 광고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인격권 침해이기 때문에 신문에다가 하는 사제 광고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족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족 누가 될 것이냐, 친족권. 가족 사이에서 돌아가신 분 재산은 누가 받을 것이냐, 상속권. 그래서 친족과 그다음에 상속으로 구성된 것을 가족권이라고 하고 이 가족 구성원 자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가족권은요, 이건 비전속적 권리야. 이것도 역시 지배권으로서 성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권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친권은요, 지배권인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친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원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원권은요, 사단법인 구성원 사원의 자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자익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익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단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원들이 있지만 재단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자익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이익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업무시설 설비 이용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익배당 청구권이라든가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죠. 이익배당 청구권이라든가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법인에서 나타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이익배당 청구권이라든가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공익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공익권은요, 업무 집행 또는 감독권이 있고 그 다음에 결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소수 사원권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56조는요. 사원의 지위 사원권은 양도도 못한다 상속도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관에다가요. 양도도에 상속도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게 되면 그것은 양도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보면 작용에 의한 구별이 있어요.
권리를 갖다 구별하는 기준 가운데서 작용에 의한 구별은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의 강약이죠. 아주 강한 권리가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권리가 있는데요. 아주 강한 권리로서 지배권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청구권이 있고 또 아주 강한 권리로서 형성권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배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 지청, 형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죠. 따라서 지배권은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되는 거예요. 독점성을 갖고 있고 배타성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갑과을 당사자 말고 제3자 병정무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세성을 갖는 거죠. 따라서 지배권을 갖다가 실현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타인의 행위를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배권 침해가 있게 되면 그 즉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이러한 지배권은요,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준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식재산권이 있다. 그 다음에 인격권이 있고 친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청구권은요, 특정인 갑이 특정인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행위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게 청구권이 되는 거죠. 이런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계약 관계가 없어도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 가족권적 청구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은요, 채권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가족권적 청구권도 있어요. 따라서 청구권은 채권이다 그러면 틀리지. 채권 말고도 많으니까. 근데요, 채권은 청구권이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또 이러한 청구권은요, 청구권만 분리해가지고 똑 잘라서 양도하는 거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채권과 붙어 있다, 물권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과 물권과 분리해서 청구권만 양도하는 거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한 청구권만 분리해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법정 효과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강한 권리가 되죠. 일방적으로 법정 효과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법이 정한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형성권의 종류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형성권은요,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 자, 그럼 이러한 형성권은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각종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면제, 추인, 철회, 상속, 포기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형성권이에요. 의사표시로 가능해. 근데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지. 의사표시로 안 되는 거 반드시 소송해야 되는 게 채권자 취소권하고요. 가족관계를 변동하는 혼인 취소권이라든가 입양 취소권이라든가 친생 부인권 이건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은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거래한 상대방을 피고로 해가지고 반드시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실제 성질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분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소멸 청구권, 증액 청구권, 감액 청구권.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 이러한 청구권은요,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고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 다음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해줘요라고 청구했을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항변권이죠. 항변권은요, 연기적 항변권, 일시적 항변권으로서 보증인이 갖고 있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행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동시 이행 항변권. 그래서 우리가요,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든가 동시행의 항변권은 일시적 또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항변권 가운데 영구적 항변권이 있어요.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은요, 변제를 유한 항변권이라든가 소멸시효 완성을 유한 항변권이라든가 한정 승인을 유한 상속인의 항변권 이런 것들은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인격권 침해는 지배권 침해이기 때문에 사후 구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고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 침해행위 정지 방지 예방 청구도 인정한다. 다만 신문에다가요, 대문짝만하게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사죄 광고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청구권만의 불이양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의사표시만 괄호치는 것이고 이건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면제, 추인 등. 그 다음에 6번 반드시 의사표시가 아니라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판결을 필요로 하는 거. 특히 채권자 취소권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 7번 글자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성질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이죠. 따라서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이 아니면 그건 형성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갱신 청구권,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요. 채권자 대위권, 이것도 대위 청구, 청구권이죠. 자, 그 다음에요. 8번에 보면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동시행 항변권 및 최고 검색 항변권이 있고 영구적 항변권, 한정 승인을 위한 항변권, 실효가 됐으니까 못 주겠습니다. 실효를 위한 항변권, 변제를 위한 항변권,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항변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게 되면 조건이 붙어 있는 권리라든가 기한이 붙어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기대권이라고 하죠. 이러한 기대권은 지금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다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11번에 보게 되면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주된 권리는 주인된 권리고 종된 권리는 주인된 권리에 붙어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원금을 빌려 쓰는 원본 채권하고 이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 설정, 담보. 그래서 이자, 담보,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보증계약은 종된 권리가 되는 거야. 종된 권리. 그래서 우리가요. 피담보 채권 그러면 받을 돈이잖아. 피담보 채권하고 원본 채권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자, 담보, 보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된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부종성이라든가 수보한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된 권리가 성립해야지만 종된 권리도 성립하게 되고 주된 권리가 움직이게 되면 주물과 종물과 마찬가지로 종된 권리도 따라가죠. 따라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주물, 종물의 이론을 그대로 유추 적용하게 된다. 그 다음 3번에 보게 되면 권리경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권리경합이 뭐냐 이거죠. 권리경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자 갑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거야. 자, 그래서 권리경합은요. 처음부터 권리자 갑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걸 갖다 우리는 권리경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됐다. 연장하지 않는다. 갱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료가 됐으니까 세입자 임차인은요. 임대인에게 그 물건, 건물을 원상복구해가지고 되돌려줘야 돼. 근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뭉개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건물주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물건 반환하고 나가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계약과 상관이 없이 그 임대차 건물은요 임대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 거니까 되돌려줘 라고 하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임대인 갑에게는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되돌려줘 라고 하는 임대차 종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그거 말고도 내 거니까 되돌려줘 소유권을 기초로 한 반환 청구권, 2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죠. 이게 바로 권리경합이야.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처음부터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걸 권리경합이라고 하고, 그럼 건물주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이냐?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되돌려줘 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내 거니까 되돌려줘 라고 하는 소유권을 기초로 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어. 선택.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왜? 권리자 자유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권리 경합이 있게 되면은요. 권리를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하나하나 할 수가 있고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물권이니까 동시에 선택하는 것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하나씩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그런데요. 하나의 권리를 갖다가 행사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다른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권리를 행사를 해서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면 그때 비로소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거야. 또 하나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권리가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죠. 소멸시효는요. 그 권리에 대해서만 중단이 되는 거야. 따라서 소유권을 기초로 한 반환 청구를 갖다 했을 때에는 임대차 종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거기 전세 목적물은요 전세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 계약서를 쓰고 전세금 지급하고 등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하는데 이때 전세 목적물은요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가 있어. 토지 또는 건물을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시켰을 때에는 소유권자인 빌려주는 전세권 설정자냐 빌려 쓰는 전세권자에게 계약 위반이야 물어내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있고 불법이야 물어내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전세권 설정자, 토지 빌려주거나 건물 빌려준 사람은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갖다가 선택할 수도 있고 불법 행위를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권리 경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청구권 그러면 권리잖아요. 그래서 청구권 2개 이상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법기호 경합과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법기호 경합이 나와 있잖아요. 법기호 경합은요, 법이 여러 개 존재하는 거지. 갑과 을 두 사람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갑과 을 두 사람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법원의 판사가요, 법을 찾아보니까 A라고 하는 법에도 규정이 있고 B라고 하는 법에도 규정이 있고 이렇게 2개 이상의 법이 존재하는 거야. 자, 갑과 을 두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의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법을 찾아보니까 법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되면 그 법이 여러 개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법이 경합한다. 법규 경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때 판사는요. 그 법의 개수만큼 소송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 법의 개수만큼 소송을 하게 되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는요. 변호사를 여러 번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할 목적으로 법이 여러 개 있을 때는요. 법원의 판사는요. 가장 힘센 법 하나만 쓰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규 경합이 존재하게 되면 처음부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는 한 개만 발생이 된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고 민법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이 존재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딱 하나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점 하나 있죠.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이란 말은요. 모르고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요. 하자담보 책임만 선택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모르고 샀을 때는요. 하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이 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전에는요. 모르고 하자 있는 물건을 샀을 때는요. 착오 취소를 못한다. 왜? 계약을 원했으니까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판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모르고 착오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을 때는 하자 존재 여부를 떠나서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그 다음 권리의 충돌이 나와 있어요. 자, 권리의 충돌은요. 물건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있죠.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봐야 돼요. 물권끼리 충돌하면 지문은 3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갑이 건물 소유자, 을이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소유권이 없는 제한물권자지만 소유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저당권자가 우선해서 경매해가지고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제한물권끼리 충돌하게 되면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적용이 되는 거야. 시간적 순서. 1번 저당권 을, 2번 저당권 병.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 둘 다 경매는 하지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도 1번 저당권자가 먼저 받겠지. 그래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종류 따지지 마요. 동일한 종류의 제한물권이든 서로 다른 2종의 제한물권이든 시간적 순서 순위의 원칙. 먼저 성립한 제한물권이 먼저 우선하게 된다. 그 다음 3번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배타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과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따라서 소유자로서 점유할 수 있고 제한물권자로서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점유권은 본권하고는 병존 양립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땅 샀어. 소유자야. 그러면 점유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과 병존이 됩니다. 그 다음 채권입니다. 채권은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니까 어떤 계약이 있는지 계약 체결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몰라. 그래서 채권에 있어서는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고요. A, B, C 세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때 A, B, C 채권자는요. 원금을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
그 원금을 반환받는지 이자를 얼마를 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죠.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도 평등의 원칙, 파산 신청을 해도 평등의 원칙.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는요, 평등하니까 채권자 아무나 가서 먼저 받아오면 돼. 그래서 이때는요, 내가 먼저 빌려줬으니까 나부터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많이 빌려줬으니까 나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우열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산 신청하기 전에는 채권자가 평등하니까 아무나 가서 먼저 받으면 되죠. 그래서 임의 변제가 가능하고 선이행이 가능한 거예요. 선이행. 근데 채무자가요, 법원에 가서 파산 신청을 했어. 판사님,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요 돈을 갖다가 다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판사님이 정리해가지고 나눠주세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채권자는요, 받을 돈에 비례해서 받는 거지. 다만 여기는 임의 변제가 안 되는 거야. 채무자가 불러서 너한테 다 줄게, 이건 파산하기 전에 하는 말이고, 파산 신청이 있었을 때는요, 채무자가 채권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액 변제하는 거, 임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6번에 보게 되면 물권과 채권의 충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칙은 물권이 강한 권리죠. 지배권이니까. 채권은 약한 권리지.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대차하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하고 충돌하게 되면 언제나 사용대차가 후순위가 되는 거야. 후순위.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요, 물권과 충돌하게 되면 시간적 순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과 충돌하면 시간적 순서, 주택 임차인이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길 영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되죠. 주택 임차인도 저당권하고 충돌이 돼버리면 시간적 순서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요, 그건 말고 가장 먼저 변제받는 게 있죠. 최우선 변제 특권.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됐을 때 쫓겨나는 세입자는요,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는다. 그 다음에 법원이 경매 실행했으니까 법원의 경매 실행 비용도 법원이 제일 먼저 받는다. 그 다음 사장님이 경매당하게 되면은요, 체불임금 3개월치라든가 퇴직금 3년분이라든가 재해보상금은 무조건 최우선 받는다. 자,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가지고 세입자가 쫓겨난다.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이 돼가지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 내 돈 썼으니까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되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갑이 건물주야, 을이 세입자야, 을이 경매당에서 쫓겨났어. 그럼 이때는요, 필요비라든가 유익비가 있게 되면 이 비용도 최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100% 나오는 게 또 나와 있죠.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조문 기억하셔요. 권리 행사라든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과연 뭐냐? 권리 행사 의무행위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돼. 쌍방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 관계의 쌍방 당사자는 상대방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면 상대방에게 당연히 이득을 챙겨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 관계가 있는 쌍방 당사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을 챙겨주라는 원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강행 규정.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 여부라든가 권리남용 위반 여부는 직권으로 고려하게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요건을 갖다가 규정하지 않았죠.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신의칙 위반이 된다. 그러한 요건이 눈에 없어.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규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추상적 규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총칙에 있죠. 총칙에 있으면 일반 규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은 재산 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가족 관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산 가족 공통 적용이 되죠. 그래서 통칙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통칙 규정. 그 다음에요,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보충적 규정입니다. 보충적 규정. 그래가지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모든 걸 제껴놓고 최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없을 때 가장 마지막에 적용이 되는 최후의 적용 수단으로서 보충적 규정이 되는 거야.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강행 규정이다, 추상적 규정이다, 일반적 규정이다, 통칙 규정이다, 보충적 규정이다. 다른 것이 없을 때 가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보충위적 최후의 적용 수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성질의 원칙은요, 상식이잖아요. 법률 관계가 있는 쌍방 당사자가요, 서로에게 이익을 챙겨주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상식으로서 조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야. 법조문에 있으니까 법인 동시에 조리가 되고요. 따라서 추상적인 법 규정을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그 불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해석 기준이 되죠. 우리가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해석하는 기준은요, 네 가지가 있잖아. 목사임신, 목적, 사실인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우리 민법은 어느 법을 갖다가 이어받았느냐? 우리가요, 민법의 뼈대는 독일에서 갖고 왔어. 판택된 식이야. 그렇지만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독일의 태도를 받은 게 아니고 스위스의 태도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뼈대는 독일 판택된이지만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스위스의 태도를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스위스의 태도를 갖다 이어받아가지고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야. 사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공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법과 공법의 요소를 갖고 있는 제3의 법, 공사법 관계에도 모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중간법에도 적용이 된다. 중간법은요, 사법과 공법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사법이다 공법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들이야.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이라든가 경제법이라든가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제한능력자 보호제도하고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신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카드를 사용해서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계약해놓고 뒤늦게 와가지고요, 내가 계약을 했지만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았으니까 이 계약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고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가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거야.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공공복리를 했다가 실현하기 위한 실천 원리로서 공공복리 침해가 됐을 때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없었던 권리와 의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창설적 기능이 있지. 권리 창설적 기능은요, 없었던 권리와 의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부수적 주의 의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관을 운영하는 단기 숙박업자는요,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부수적 의무가 있고, 그러나 장기 임대차는 부수적 보호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기 숙박업자한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장님 사용자는요, 근로자가 최적화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부수적 보호 의무가 있고, 아파트 분양자도 당연히 그 아파트를 딱 분양하면서 단지 주변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던 사정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될 예정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고지할 부수적 의무가 있어요. 이러한 부수적 의무, 고지 의무, 설명 의무, 안전보호 배려 의무를 갖다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는 해지를 못합니다. 다만 불완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이행을 했으니까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 권리 창설적 기능뿐만 아니라 변경적 기능도 있고 소멸적 기능도 있어요. 권리 변경적 기능은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사정 변경. 계약을 갖다가 체결했을 때 이 사정하고 지금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을 고칩시다 라고 하는 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고, 이러한 사정 변경의 원칙에 관해서는요, 우리 민법 총칙에 사정이 바뀌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은 없어. 일반 규정은 없고 개별 규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권에 있어서 지료증감 청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에 있어서 임대차 있을 때 차임증감 청구권. 그래서 사정 변경에 관해서는 일반 규정이 없다. 물권과 채권 개별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면 법의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판례는요, 사정 변경 해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당사자 쌍방이 예견 가능성이 없고 쌍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당사자 쌍방에게 공통된 객관적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 따라서 개인적 주관적 사정 변경은 사정 변경의 대상이 되는 사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정 변경 해제는 원칙 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러나 계속적 계약관계 해지는 불확정 채무라든가 불특정 채무는 해지할 수 있어도
확정 채무라든가 특정 채무는 해지를 못해요. 따라서 회사의 이사라든가 주주라든가 감사라든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회사의 장래 불확정 채무를 갖다가 보증 섰을 때 완전히 퇴사하고 나가버리게 되면 불확정 채무, 불특정 채무는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확정 채무라든가 특정 채무는 사정 변경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권리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면 권리 남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이 신의칙을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되겠죠.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권리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했다면 권리 남용이 되고, 의무이행이 신의칙을 위반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따라서 신의칙 위반하고 권리 남용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6번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건이 규정이 없어. 그래서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권리 남용의 성립 요건은요. 객관적 요건,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둘로 나눠요. 객관적 요건은요.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법해야 돼요. 행사를 해서 위법해도 권리 남용이고, 행사를 할 자가 행사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불행사도 위법하면 권리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권리 남용은요. 위법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해칠 목적 고의까지 있어야 돼요. 고의까지.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은 법조문 자체에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 학설은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요. 판례는 객관적 요건도 있어야 되고 주관적 요건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계권 행사, 상계권 남용은요. 객관적으로만 판단하고 주관적 요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둘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상계권 남용에 있어서는요. 객관적 요건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권리 행사로 인해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손해가 현저히 크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저한 불균형이죠. 불균형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권리 남용이다 말하면 안 돼. 불균형이 있다. 이건 객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칠 목적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해칠 목적 고의는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사정에서 고의를 추인할 수가 있다. 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지만 권리 남용이 된다. 맞는 거예요. 현저한 권리 남용으로만 권리 남용이 된다. 그건 틀리는 거지.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권리 남용이 안 된다. 그러나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즉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된다. 권리 남용이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권리를 잘못 행사했으니까 권리 행사 요건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소유권이 남용이 됐다, 해제권이 남용이 됐다, 항소권이 남용이 됐다 그러면 그 권리 행사 요건은 발생하지 않아. 다만 권리 행사가 위법하니까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게 되고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권리가 남용이 되면 권리 그 자체가 박탈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원칙적으로 권리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남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권리를 남용하면 권리를 뺏겠다 이런 조문이 아니죠. 그래서 권리 남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는 남용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다만 예외적으로 법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요. 권리가 박탈돼. 그게 바로 친권 상실 선고입니다. 친권 상실 선고가 있을 때 친권이 박탈되고 당사자가요. 친권 포기각서 써줘봐야 하늘이 준 부모님의 자격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 박탈은 원칙 안 된다. 예외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권리 박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면 신의칙 위반이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하고 권리 남용은 중복 적용이 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7번 민법상 능력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